SF 영화 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모노리스와 SF RPG 게임 매스 이펙트에 등장하는 리퍼는 해당 작품에서 모두 인류와 조우하며 엄청난 영향과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이들은 우주의 고도로 발달된 존재들이 각각 나름의 이유로 문명들을 번창시키거나 파괴시키기 위해 우주로 퍼뜨린 고차원의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로 먼 미래 인류 혹은 우리의 후손들인 포스트 휴먼들이 이와 비슷한 자기 복제 기계들을 창조하여 온 은하계, 아니 온 우주로 퍼뜨린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계들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제노드입니다. 오늘도 2D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오메가 포인트 이론 정리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는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열 에너지가 무한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무한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가능해져서 우주가 하나의 전지전능한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의 신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과거에 사라졌던 모든 다중우주의 생명체를 부활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즉 빅크런치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또 암흑 에너지가 사라지거나 약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만 하면 오메가 포인트가 오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빅크런치 가설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이론이지 오메가 포인트만의 새로운 이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오메가 포인트는 단순히 그냥 우주가 수축되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우주가 비균질적으로 수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비균질이요? 예.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온도 차이에 의한 정보 처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내부 핵에 의해 일어나는 지각 운동과 또 그에 따른 이 각종 기온 차이로 인한 대류 현상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 즉 온도 차이에 의해 활발히 활동하는 행성이 된 거거든요. 프랭크 티플러는 우리 우주도 이렇게 어디서나 이제 균일하지 않게 온도 차이가 있어야 충분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측정하기도 힘들게 큰 우리 우주의 온도를 비균일하게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 온도라는 게 물질의 밀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온도가 높고 또 적으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에어컨이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이요? 예. 그러니까 우주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비균일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보면 행성이 모여 항성계를 이루고 항성계들이 모여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하들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은하들의 분포를 조절한다고요? 예. 이게 좀 황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주 문명의 척도 등에 나오는 카르다쇼프 척도를 보면 3단계가 은하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게 3단계고 여기서 더 나아간 그 이상의 단계를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단계에 따르면은 은하를 이리저리 이동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지요. 아니 우주적 존재들도 아니고 은하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킨다고요? 예. 이렇게 은하들을 이동하여 우주의 은하들의 분포를 조절하면 밀집된 지역은 더 중력이 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구역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우주가 수축될 때도 동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야구공 같지 않고 마치 분식집의 못난이 튀김처럼 쭈글쭈글하게 이제 축소되어질 테고,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열 에너지 이동이 생기고 결국 더 많은 정보 처리가 가능해지고 무한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프랭크 티플러의 주장입니다.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예. 저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우주 문명의 3단계 이상의 미래라고 해도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게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인류는 생존 본능에 의거해서 계속 후손을 남기며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구는 몇 억 년 이후만 되면 더 이상 인류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해요. 단순히 환경 파괴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태양의 크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지구를 삼키게 될 만큼 커지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해야 하고 이주한 곳에서도 또 언젠가 이주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티플러만의 주장은 아니네요. 예. 다른 과학자들도 언젠가는 인류가 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항성계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티플러만의 주장은 아니지요. 티플러도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포인트로 가는 과정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프롤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서 나오는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 폰 노이만 우주선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인류는 어차피 이제 그 지구를 버리고 이제 다른 항성계로 이주해야 할 테고, 이 과정에서 그 각 항성계의 행성들에 보내 그 스스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그 로봇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로봇 우주선이요? 그렇습니다.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이라는 게 그 로봇 우주선에 그 자동화된 그 공장에 탑재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우주선이 그 어느 다른 항성계의 행성에 도착을 하면 그 거기 있는 그 행성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기와 똑같은 우주선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또 그 복제된 우주선들은 다시 또 근처의 항성계들로 향하게 되고, 거기 도착해서는 또 그곳의 자원으로 자신과 또 똑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또 근처의 항성계로 뭐 이렇게 계속 그 거미줄 뻗어 나가듯이 전 우주로 퍼져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트워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름 그대로 그 유명한 그 폰 노이먼이 창안해낸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자기 복제만 하는 건가요? 뭐 어떤 업그레이드나 그 목적도 없이? 저거 자체가 뭐 일종의 그 지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은하계 밖이나 뭐 심우주로 이제 퍼져 나갈수록 그 뭐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전 우주로 뻗어 나가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은하 단위로 은하를 뭐 이리저리 이동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저런 로봇들이 은하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초우주적 건설 작업을 할 때 예. 그럼 우리 인류는 우주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그 우리 그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런 몸이 아닌 그 기계에 그 우리의 의식을 다운로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신체는 그 이런 장거리 우주여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완전 그 특이점의 그 마인드 업로딩 개념인데요. 예. 그럼 그 저런 자기 복제 기계가 우리 인류의 후손이거나 뭐 인류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마 뭐 티플러도 뭐 이걸 인류의 후손 정도로 뭐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폰 노이만 우주선과 인간의 결합이라 그냥 무서운데요. 예. 그 사실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의 개념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그 뭐 이미 SF 작품에서 뭐 수없이 그 변형된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프롤로그에 그 소개시켜드린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모놀리스도 그 완벽히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은 뭐 일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고요. 네. 그레이구 같이 그 자가 복제 기계를 그 나노 머신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변형이 이루어져 뭐 이제는 뭐 딱 이거 다 정의 내리기도 이제 뭐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그 SF 작품에서도 등장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새긴 하는데 네. 그 조금만 더 폰 노이먼 우주선의 그 다른 사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버서커라는 게 있어요. 버서커요. 예, 뭐 이건 뭐 단순히 그 자기 복제 기계 우주선이 뭐 우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퍼지는 과정에서 조우한 그 문명을 제거하거나 또는 흡수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네. 뭐 프롤로그에 소개해드린 그 매스 이펙트에 나오는 그 뭐 리퍼가 또 뭐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그 인류 입장에선 우주에서 침략하는 뭐 악당 로봇의 기원이네. 그렇게 됩니까? 뭐 이 밖에 또 그 뭐 외계 문명과 직접 교류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본성으로 이제 기환하는 개념의 그 로봇 탐사선을 브레이스벨 탐사선이라고 하는데 네. 뭐 보이조 후의 뭐 그 슈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여기에 뭐 폰 노이먼 우주선 방식의 그 자기 복제기 개념이 더해지면 그 우주로 보다도 멀리 퍼져서 뭐 고등 외계 종족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뭐 스타트렉 모션 픽처의 그 비저가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매우 유사하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폰 노이만 우주선이야 뭐 말씀처럼 뭐 오메가 포인트 이론 이전에 나온 개념이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우주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언제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게 될까요? 그 지금의 연료로는 뭐 아직 뭐 우주선을 충분히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미래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만들어져서 거의 뭐 광속에 가까울 만큼 빠른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광속의 90% 정도의 속도만 낼 수 있으면은 우리 은하 전체에 뻗어나가는 데는 2천만 년이면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광속의 90%인데 2천만 년이요? 예. 이게 뭐 엄청난 시간 같지만 그 우주의 역사를 보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우주 전부도 아니고 은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를 점령하면 근처에 다른 은하들을 이제 점령해서 은하군까지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 티플러 계산에 의하면은 10억 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억 년이요? 예. 이것도 뭐 길게 느껴지지만 그 우리 우주의 역사로 보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우주 전체는요? 이거는 그 티플러의 계산으로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은하들까지 다 정복하는 데는 200억 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200억 년이면 예. 현재 알려진 우리 우주의 나이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주의 나이는 그 137에서 뭐 138억 년 정도로 보는데 그거보다도 오래 걸리죠. 그때까지 인류가 계속 존재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류는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뭐 어떤 형태로 바뀌어 있더라도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전 우주를 이제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 취급을 하면서요.
이쯤 되면 그 우주 문명 3단계가 아니라 4단계, 5단계 이상 수준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예. 은하를 정복하는데 2천만 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우주는 뭐 137이나 8억 년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2천만 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은하계 내에 다른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 있어서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우리보다 문명이 한 수억 년 빨리 발전했다고 하면 지금 그들이 우리 은하계 정복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까지는 아직 안 오더라도 그들이 은하계 뻗어나가고 다이슨 스피어 만들고 이러는 게 다 그 허블 만원경 이런 거에 다 관측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내에 우리보다 뭐 훨씬 그리고 또 훨씬 또 발전된 문명들이 있고 그들이 또 오메가 포인트 이론 같은 생각들을 한다면 뭐 우리 은하에 다 뻗어나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그렇지 않고 관측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이 우주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일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요. 가장 발달된 문명이다? 예, 이 우주에서.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것도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외계 문명은 없거나 있어도 아직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발전된 지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생명이 다 부활된다는 겁니까? 이미 죽은 생명체를요. 아, 그러니까 이 오메가 포인트는 이게 단지 그 정보 처리만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우주의 그 시간과 공간도 이제 모두 하나의 점으로 이제 수렴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든 생명체의 정보까지 다 담고 있으므로 죽은 모든 생명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뭐 돌아가신 뭐 부모님들이나 뭐 어렸을 적 키웠던 뭐 강아지들까지 모두 다요. 거기다가 그 부활한 존재들 모두 다 전능한 존재가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여기에 그 평행 우주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여태 살아왔던 것과 같은 다른 우주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는 그러한 모든 다중 우주의 각 평행 세계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뭐 이미 죽은 모든 생명에 대한 정보도 다른 평행 우주에 다 있으니까 다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혹시 그 시뮬레이션 우주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그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궁극의 존재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뮬레이션에 비해 너무 형편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그 모든 생명체가 언제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갓 태어났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생전 모습일까요?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거대한 그 하나의 시뮬레이션 안에 이제 뭐 모두가 각각 부활한다는 것보다는 그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체 각각 시뮬레이션에서 부활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각각으로요? 예.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게 수명이 다해 이제 죽어도 그 자신의 뭐 부모님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신이 어렸을 적이나 그 젊었을 적에 그 부모님들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테렌스 멜릭의 영화 그 트리 오브 라이프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한 것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 그 비슷한 장면이 묘사되죠. 그럼 가능하다고 치고요. 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겁니까? 그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 분명히 우리의 과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굉장히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그 사실 그 과학과 그 종교의 경계선 거의 끝까지가 있고 또 이보다 더 이상을 뭐 논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극한까지 이제 그 과학의 미래를 표현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옹호론자들도 뭐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비판적입니다. 그 유사과학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피터 매도어라는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 노벨상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답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뭐 이것도 그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도 뭐 실현 가능성은 몰라도 프랭크 티플러 말로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진 그 다중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지적 생명체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 존재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존재는 그 많은 종교의 신처럼 그 모든 생명체를 이제 부활하며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이제 과학적 이론인 겁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아직 우리의 인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플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그 우주에 있는 그 초월적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 지난 시간에 티플러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된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 듣다 보니 그 이야기랑 유사한데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의 뭐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메가 포인트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과 궁극의 목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